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이전 시간에 미국 주식들에 대한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애플 주식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주식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대차대조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의 대차대조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되게 간략하고 심플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 특히 네이버 증권상에 있는 주식들의 대차대조표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 대차대조표 대비 매우 길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은 특정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길면 길수록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잃을 수 있어서 특정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읽는 데 있어서, 특히 한국 주식의 대차대조표를 읽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중에서 제가 혹시나 잘못 설명을 해드린 게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아래 링크에다가 아래 댓글창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차대조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 시트는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경제적 자원과 부채, 경제적 의무,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회계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차대조표에서 핵심은 바로 회사의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차대조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특정 회사의 1년 기간 동안 회사의 자본이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한국 주식의 대차대조표를 찾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증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종목 분석입니다. 종목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업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개요, 재무 분석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재무 분석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재무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포괄 손익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재무 상태표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요.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을 보시면요. 자산 총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부채, 그 다음 자본금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요. 자산 총계를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 삼성의 경우에는 7.3%가량 자산이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게 유동자산이라는 건데요.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9.3%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재고자산이라는 건데요. 이 재고자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클릭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재고자산이 전년도 대비 19.7%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번 클릭을 해서 이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았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FVPL이라고 해서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식을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서 얻은 수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95.9%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7이었던 반면에 17,274였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714.5로 크게 주식 보유 양이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건데요.
이 상각 후원가 금융 측정 자산은 AC라고 불려지는데 영어로는 Amortized Cost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자면은 사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채란 회사가 기업을 운영을 할 때 돈을 빨리 빌려올 때 이 사채를 쓰는데요. 이 사채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9.6%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채가 줄어들었다는 건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재고 자산을 한번 클릭을 해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재고 자산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금 어떠한 재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완성 건물이라든지 용지부터 미완성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고 이렇게 2019년도 대비 2020년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품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삼성전자의 제품 재고 자산이 15.7%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제품을 그닥 많이 팔지 못하고 이만큼 재고가 더 많이 남았다는 걸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재료라는 건데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화면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칩이 될 수 있는데 이 원재료가 크게 상승을 해서 26.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제품이라는 건데요. 이 반제품이 19.5%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산 라인에서 제조 중 제품 가운데 그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바로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반 정도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대로 팔 수 있는 게 반제품인데 이 반제품 재고량이 19.5%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착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착품이 소폭 상승을 한 2.8%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이 미착품의 경우에는 구매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제품을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바로 미착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착품, 반제품,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다양한 재고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19.7%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기금융자산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단기금융자산을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21.2%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는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금융상품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단기금융상품을 삼성전자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기금융상품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전년도 대비 21.2%가량 금융자산을 늘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금융자산을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을 확인을 하시면은 보시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2.1%가량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말은 삼성전자가 물건을 매출을 내기 위해서 사기 위해 매출을 내기 위해 매출을 내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매출 채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요. 1년 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자산인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고자산이 아닌 당좌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가 1년 안에 현금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재고자산이 아닌 반제품이나 미제품 재고자산이 아닌 당좌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을 바로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매출 채권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1.9%가량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수금이라는 말은 삼성전자가 제품을 판매를 하고 나서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수금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3.8%가량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수금 같은 게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마이너스 12.1%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매출 채권까지 알아보았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타 유동자산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기타 유동자산은 어떤 건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기타 유동자산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8%가량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숫자가 적혀 있는 것 중에 선급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급 비용이 어떤 걸 뜻하냐면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미 비용으로 지출이 완료되었지만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차기로 이월을 시켜야 할 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도에 비용으로 이미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제품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추가로 삼으로써 비용을 지출을 완료했지만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달로, 다음 연도로 2월을 시켜야 할 비용을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지출을 한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급 비용이 마이너스 5.8%가량 소폭 하락을 했고 여기에다가 기타 유동자산이 마이너스 8.9%가량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타 유동자산이 이렇게 마이너스 7.8%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은 전년도 대비 약 9.3%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및 처분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2019년도에 정보는 적혀 있지만 여기는 2019년도 정보는 적혀 있지만 2020년도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은 비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이긴 한데 1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 동안 자산을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계 투자금이라고 해서 1년 이상 자산으로 되돌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유동자산 중에 비유동적인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유동 자산이 전년도 대비 5.2%가량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비유동 자산의 장부 금액이 매각 거래를 통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고 해서 앞으로 비유동 자산이 장부 금액으로 매각을 통해서 회수될 것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바로 이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및 처분 자산이라고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밑에 보시면은 유형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형 자산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 7.6%가량 소폭 상승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유형 자산이 무엇인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유형 자산을 클릭을 하시면은 토지라든지 설비 자산, 건축 및 부속 설비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우선 토지를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삼성전자의 토지 자산이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의 반면에 설비 자산이라든지 건물 및 부속 설비 그리고 기계 장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2020년도에 2019년도 대비 설비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 기계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아래에 보시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새롭게 건물을 아니면 플랜트를 기계들을 설비를 하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을 한 15.7%가량 하락을 했고요. 기타 유형 자산 역시 매우 조금 하락을 한 마이너스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지 기타 유형 자산보다 기계 장비부터 건물 및 부속 장비, 설비 자산이 더 많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을 한 7.6%가량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형 자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형 자산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 회사의 무형적인 자산, 영업권이라든지 개발비,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권이란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우수한 경영을 통해서 좋은 기업 이미지로 동종 다른 기업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자본의 가치를 바로 이 영업권, 영어로는 굿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업권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9.2%가량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형 자산 중에 하락을 한 게 개발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9.9%가량 매우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7,407.7억 원을 개발비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2020년도에는 이것보다 절반 수준에 미치는 개발비를 사용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절약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사용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좀 속도를 줄였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영업권 같은 게 소폭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무형 자산의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10.8%가량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떠한 정보도 적혀 있지 않다는 걸 보니 삼성전자가 투자로 부동산을 매수를 하지 않는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투자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자산을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24.4%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 자산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어떠한 투자 자산이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기업 등 지분 관련 투자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분 관련 투자 자산이라는 말은요. 삼성전자가 보유를 하고 있는 자녀 회사들에 대한 지분에 대한 투자 자산을 얼만큼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전년도 대비 6.4%가량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의 경우에는 투자 자산으로서 기타라고 적혀 있는 게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21%나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삼성전자가 보유를 하고 있는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7%가량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기타적인 포괄 손익을 나타내는 건데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41%가량 상승을 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투자 자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24.4%나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기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5.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장기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무려 79.2%나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외상 매출금으로서 받을 어음 등 회수 기일이 1년 이후인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제품을 판매를 하고 나서 외상으로 매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을 어음 같은 게 장기적으로 걸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79.2%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받을 매출금이라든지 받을 어음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는 장기 미수금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미수금 그러니까 받을 돈들이 전년도 대비 15.8%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연법인세 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을 바로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법인세로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법인세 비용이 초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1,200만 원까지 법인세 비용이 초과를 하기 때문에 이 남은 200만 원을 바로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연 법인세 자산이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을 한 마이너스 5.1%가량 하락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연 법인세 자산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자산에 보고 있습니다. 자산, 그 다음으로는 부채이죠. 그 이 밑에 보시면요. 부채 총계라고 적혀 있어요. 부채 총계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까지 이 위에는 전부 다 자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돌아와서 이 기타 비유동 자산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 회사의 퇴직보험금, 연금 같은 게 전년도 대비 무려 129.8%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6.1% 하락을 함으로써 기타 비유동 자산 중에 퇴직금, 연금 같은 게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23.6%인 이유는 바로 기타 비유동 자산이 마이너스 36.1%로 더 많은 금액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6,263.3이라고 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순자산이라든지 순자산 2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보인지 클릭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총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채 총계를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 14.1%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채 총계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집니다.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상환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빚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18.5%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유동성 장기부채를 클릭을 하시면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5.4%로 크게 하락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장기부채가 하락을 한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는 유동성 사채라고 해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사채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8%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동성 리스 부채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리스 부채가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11.7%가량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부채가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15.4%가량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부채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건 삼성전자의 재정 상태가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동금융부채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유동금융부채는 정보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지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단기 매매 금융부채라든지 보증금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어떠한 유동금융부채의 숫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에서 확인하시면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매입 채무, 미지급금, 예수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 채무는 이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 매입 채무가 전년도 대비 11.7%가량 상승을 했고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예수금이 어떤 걸 뜻하냐면요.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이 납부를 해야 할 실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납부를 하기 위해 임시로 맡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대방을 대신해서 납부를 하기 위해 임시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수금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을 한 8.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미지급 비용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미지급 비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25.7%가량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14.6%나 상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예수금이라든지 미지급 비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기 충당 부채라고 적혀 있는데 단기 충당 부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을 한
6.9%가량 상승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단기 법인세 부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219.2%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타 유동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 유동 부채를 확인하시면요, 선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수금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회사가 업체에게 돈을 미리 받은 경우 이렇게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선수금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금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을 한 6.8%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에 대한 포괄손익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뭐 그렇게 특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아래 제일 밑에 보시면은 비유동 부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비유동 부채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을 한 3.0%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정보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사채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채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을 한 2.8%가 적혀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일반적인 사채라고 해서 사채란 삼성전자가 돈을 급격하게 땡겨온 빚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채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을 한 마이너스 2.8%가량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9.0%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 1년 후에 상환이 될 수 있는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채가 소폭 하락을 한 마이너스 2.8%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유동금 부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비유동 금융부채를 클릭을 하시면요, 뭐 어떠한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기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장기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22.9%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시간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불을 하지 않은 지급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2.9%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유동 종업원 급여 충당 부채라는 게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을 한 마이너스 1.3%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비유동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비유동 부채가 전년 대비 28.4%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장기 선수금이라든지 장기 선수 수익 같은 게 지금 현재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타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8.4%가량 하락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자 발생 부채라든지 순부채라는 게 있는데요. 이자가 발생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빚을 이자 발생 부채라고 하는데, 이 이자 발생 부채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9.8%가량 상승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순부채가 15.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순부채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빌린 돈에다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게 되면은 순부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순부채가 전년 대비 하락을 한 마이너스 15.6%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PEX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KPEX를 어떤 걸 뜻하냐면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토지를 새롭게 매수를 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이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설비 자산이 증가하거나 기타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개발비가 증가했을 때 이러한 KPEX라고 적혀있는 자본적 지출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KPEX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회사가 좀 더 많은 돈을 설비에다가 투자를 하고 개발비를 증가를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개발비는 하락을 하였지만 설비 자산이 크게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KPEX가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48.2%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KPEX가 높은 회사보다는 KPEX가 낮은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봤을 때 더 긍정적인 투자성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KPEX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았을 때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부채가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KPX가 낮은 회사일수록 수익성이 더 좋은 회사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금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본금을 클릭을 하시면요. 보통주 자본금이라든지 우선주 자본금이 이 전년도 대비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본잉여금 역시 전년도 대비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55.8%나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기타라고 적혀 있어서 이 기타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기타 자본이 마이너스 55.8%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을 클릭을 하시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계기업 등 기타 포괄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기업 등 기타 포괄이익이라는 건 삼성전자와 관계된 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나타내는 건데 이 관계기업 등 기타 포괄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60%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산 관련 외환 차이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역시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94%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 이익 누계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지배주주 지분까지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죠? 네, 이자 발생 부채까지 해서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liability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순부채부터 여기 이 밑에 있는 자본금까지가 바로 이 회사의 자본금, 삼성전자에 대한 자본금을 나타내는 정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순부채는 빼고 이 자본금부터가 정확하게 이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정보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삼성전자의 이익잉여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삼성전자가 매출을 통해서 얻은 수익과 그리고 여기다가 비용을 뺀 남은 금액에 대한 잉여 금액, 남은 자산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잉여금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6.5%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21.3%로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너무 장활하게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핵심적으로 삼성전자의 대차대조표를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만 한번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산의 총계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자산의 총계가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을 한 7.3%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중에서 유동자산이라고 해서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9.3%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 같은 현금화 시키는데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5.2%가량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동자산이라든지 비유동자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자산의 총계가 전년 대비 7.3%가량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채 총계인데요. 부채 총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채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18.5%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유동부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그러니까 갚는 데 있어서 1년 이하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소폭 상승한 3.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채 총계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산 총계가 상승을 했고 부채 총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의 총계가 전년도 대비 5.0%가량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자산의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자산의 총계가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또 다른 사실은 바로 삼성전자의 순부채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5.6%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부채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빚에다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빼게 되었을 때 남게 되는 순부채를 바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순부채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15.6%가량 하락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 시간에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 외 손익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1.5%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포괄 이익이 8.2% 하락한 이유는 기타 포괄 이익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보다 그 외로 돈을 잃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기타 포괄 이익이 전년 대비 221.8%가량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총 포괄 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8.2%가량 하락을 했다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총 포괄 이익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대차대조표만 보시면요. 이렇게 순부채를 크게 하락을 시켰었고 자본의 총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대차대조표만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미국 주식의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현금 흐름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